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들 시간인데요. 제가 앞서 예고 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 손익계산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얻은 득은 무엇이고 또 실은 무엇인지를 두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해서는요. 바로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분야별로 한번 집중적으로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성묵 센터장님. 네. 당초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었지만 일단 회담 분위기 자체만으로 보면은 그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이 정상회담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저는 구체적인 합의문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수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평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82일 만에 열린 회담이고 그리고 이 첫 만남을 통해서 저는요 소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물론 이견도 있습니다만 공감을 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우리 김태환 교수님은 짧게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젤렌스키 정상회담 때 겪었던 그런 신드롬, 이 부분을 슬기롭게 모면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국제 외교 무대 대비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국익 또 실익,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회담의 결과가 우리가 관세 협상 이후의 결과를 어떻게 지금 매듭 지어야 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경제적인 부분에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남아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북한 학자다 보니까 북한 학자 입장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외교적인 것은 대북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얘기의 팔알이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거의 다 김정은 얘기에 집중을 해서 마치 김정은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이건 한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한을 대리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리고 트럼프에게 네가 한반도 문제를 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유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는 알겠지만 왜 우리의 운전대를 내주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미국 내부에서도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독재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 좋게 얘기한 것이다. 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유연했다. 생각보다 걱정했던 것들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우려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 살짝 짚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러니까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 합의문이 안 나왔어요. 저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정상회담 몇 번 취재를 해봤지만 기자회견까지는 보통 통상 하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합의문 또는 협정문이 나오게 되면 양국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방책일 수도 있지만 이 관세 협상 이후에 양국이 서로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 혹은 그 이를 준비하는 실무회담의 어떤 미션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또 미국이 우리한테 추가로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미국에다가 요청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논의 결과가 그 합의문에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문서가 없다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애매한 상황이거나 서로가 갈등이 생기거나 또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 때에는 문서가 없으면 희의 논리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불확실성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문서인데 이러한 문서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회담의 결과물들을 차례차례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를 향한 칭찬 공세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이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뭐 칭찬 폭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칭찬 전략 이게 회담에 좀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영향을 상당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과시형이고 그런 성향을 정확히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마가라든지 피스메이커라든지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마음을 열게 하고 그것이 소통을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게 이제 아까 젤렌스키 상황을 말씀해 주셔서 뭐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하지 않을까 이제 돌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특히 회담 직전에 저도 이제 특보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노심초사했었는데 저게 갑자기 나왔어요. 맞아요. 돌발 SNS 발언으로 굉장히 긴장하게 했는데 이 분위기도 좀 잘 풀었던 게 칭찬 전략이 통해서였을까요? 사실 시작하면서 저 얘기부터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참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모두 발언하기 전에 저런 험악한 메시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굉장히 유연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 시사점이 있다. 트럼프식 정치 언어가 SNS 중심의 돌발 언어고 이것이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걸 우리 대통령처럼 사전 관리나 의제 설정을 충분히 한다면 긍정적인 국면으로도 돌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칭찬을 앞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럼 트럼프 공략법 이게 얼마나 통했는지 저희가 회담 결과물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한미동맹의 핵심 바로 안보 분야겠죠. 자, 안보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이 됐던 의제 중에 하나가 문성근 센터장님. 한미동맹 현대화, 그러니까 뭐 방위비 인상부터 시작해서 주한미군을 유연화하는 방안까지 여러 가지가 테이블에 오를 걸로 봤는데 뭐 방위비 인상이나 주한미군 유연화 얘기는 언급이 없었나 봐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사전 우리 장관급이라든지 그 실무급에서 많은 논의들을 하면서 회담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방위비를 인상하는 문제라든지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한미 간에 일치된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대화는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정이고 지레 짐작일 수 있겠지만요. 그 주한미군 유연화의 핵심이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견제,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만에서의 이제 주한미군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였는데 혹시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대만 해협에 대한 문구에 이견차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예, 저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또는 공동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득도 있지만 또 부담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라. 한국은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진핑에게는 특사단을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도 중시하지만 중국도 우리는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은 명확히 동맹이고 미국 편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고 문서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주한미군이 대만 해협에 개입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한국군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다면 우리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막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런데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언급을 한 거예요. 미국이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를 올리겠다. 이렇게 나선 것도 일종의 전략일까요? 그렇죠. 이 국방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미 측이 나토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나토와 5% 10년 동안 GDP 대비 5%까지 올리는 걸 이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강요해서 얻어낸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면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 다른 동맹국들,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서 3.8%를 요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지금보다 1% 이상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미국이 이렇게 요구할 사항들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 국방비거든요. 국방비는 어차피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한국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되려면 우리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방비의 인상을 선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미국 대통령의 마음도 얻고 또 우리 협상도 원만하게 풀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선제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 올리겠다 이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그럼 나토 수준이 5%까지는 올려야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건 뭐 한미가 합의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방비는 중기 계획에 따라서 5년치 국방비를 미리 산정해 놓고 점차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올리는 추세는 맞습니다. 지금보다 아마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5%는 직접 국방비 3.5, 그다음에 간접 국방비 1.5.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차 올린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아마 3% 이상 올린 뭐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근접한 그런 수준으로 올리면서 간접 국방비는 뭐 그거 말고도 이 군 공항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략 미국과 우리와 수준이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안보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가 그냥 마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압박 카드가 나왔어요. 뭐냐면 바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들어보시죠.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As you know, South Korea agreed to pay for that during my last term. And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아니 미국의 주한미군 기지를 박세영 교수님 빌려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을 달라는 카드를 꺼낸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에 가깝습니다. 한미 간의 기존 합의는 미군 기지를 위한 부지에 대해서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현재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또 소파에 근거해서 한국 영토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땅 자체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사용하는 구조이지 소유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소유권을 요구한다고 해도 법적, 네. 제도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트럼프는 이런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의 틀을 흔드는 언급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아마 전략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실행 가능성보다는 앞으로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특유의 언어가 그 최대치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협상력을 있는 한껏 높입니다. 그런 뒤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소유권의 문제는 그 한미 간의 경제적인 부담 수준이 아니라 주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현실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박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왜 그런 거예요? 글쎄 저는 트럼프가 캠프 험프리스 공중에서도 받고 직접 봤단 말이에요. 예. 굉장히 탐이난 것 같아요. 그린란드도 곳이- 눈독 들이고 예, 있죠. 그보다 좋은 곳이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중국 코앞에 있어요. 예.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가 그냥 해보는 말이고 예.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요 그게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임차료를 많이 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임차료 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늘 새벽에 이 대통령과 발언하면서도 예. 4만 명 또 얘기했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수치를 또 틀렸죠. 네, 또 틀렸죠. 예. 근데 그게 일부러 틀리게 말한 건지 본인의 머릿속에 그렇게 이게 딱 각인이 돼 있는지 그건 좀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차료를 낸다? 그리고 그거 만드는 거 거의 90% 우리 돈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소유권 얘기를 하면서 그래 달라고 안 할 테니 예. 좀 돈을 더 내.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카드로 던졌을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거는 나중에 미국 내에서도 이번 회담 평가를 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그게 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를 좀 나누어서 협의를 앞으로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뭐 그린란드를 탐내는 것처럼 저 주한미군 기지도 탐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거 거론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겠어요? 예, 물론 이제 아직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예정보다 길게는 했지만은 하나하나 사안을 깊이 있게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또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 예. 여러 차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한미 간에 늘 소통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마 미국의 진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땅, 기지를 트럼프가 이제 욕심을 내는 거를 보였다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압박 카드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전략 무기를 구입하라 이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South Korea is a big buyer of military equipment. We make the best military equipment in the world, and you saw that recently with. Take a look at what we did with the B-2 bomber. The B-2 bomber was so successful in what took place in the little excursion that we made, 36 hours, and it wiped out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36 hours back and forth. 그러니까 직접 저 무기, 저 가오리처럼 생긴 저 B2 폭격기를 콕 집어서 네. 저거 구입하라 이렇게 압박한 거예요. 왜 하필 근데 B2로 언급한 거예요? 저는 B2는 저건 파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B2는 미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팔 수가 없는 거죠. 팔 수가 없는 무기예요. 근데 전 B2를 얘기한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 과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란 폭격 이것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이건 자신의 엄청난 업적이었다. 그 이제 B2가 처음으로 GB-57이라고 하는 벙커버스터를 달고 네, 이렇게. 7대가 떠서 중요한 기지를 타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그거 날아서 그거 작전하는 거 처음 봤을 거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대단한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와중에.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B2를 우리에게 판다면 한미 간의 신뢰는 세계 최고다. 왜?
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팔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무기를 아무한테나 팔지 않거든요. 네. F-35 같은 경우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에겐 팔거든요. 네. 그는 그만큼 한미 동맹의 신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오히려 좋은 일이네요. B2를 팔려고 했다면은 예.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근데 저 그러면 트럼프가 B2를 혹시 못 판다는 거를 몰랐을 가능성은 없어요? 아마 생각난 무기가 B2밖에 없을 가능성도 그래요? 이름이 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국방 전력 차원에서 보면 B2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국이 이거 구매하라라고 하면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좀 구매해 줄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F-35 같은 경우 우리가 40대를 1차 구매를 했고 네. 20대를 2차 지금 구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좋은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또 B-21 폭격기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미국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국도 함께하기를 원한다. 미국이 추진하는 세계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예. 근데 아직은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북한을 의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형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미국이 개발하는 무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 방산 기술을 더 높이고 그러면서 한미 간의 방산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은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B2 얘기까지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안 이게 오를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우리 쪽에서 위성락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 근데 뭐 어디까지 논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또 않았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제 제기 차원을 넘어서서 예.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까지는 타진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직 세부 조건과 범위를 조율해야 하는 예. 그런 과제가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전 기술 이전과 또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 뭐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논의는 양국이 원자력 협력을 새로운 전략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추가적인 협의를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협의가 진전이 있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우리도 그러면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핵을 다시 말하면 우리 핵무기를 보유한 잠재력을 우리가 확보한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그 역량을 확보하는데 그게 사실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해서 예. 이 사용 후 핵 연료의 재처리 기술, 네. 그다음에 지금 농축을 하려면 100%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축 기술, 우리가 농축의 퍼센트를 조금만 더 올릴 수 있다면 예. 우리로서는 굉장히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게 얘기할 땐 핵잠재력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예. 이제 원자력 이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다음에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환경도 파괴가 되고 네. 안 좋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핵 역량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우리의 방어 역할을 강화하기를 원하지 않냐. 예. 그렇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미사일 제재 다시 말하면 이걸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미사일 역량을 높이고 이것이 강력한 억제력이 됐듯이 우리가 이 핵 분야, 원자력 분야에서도 예. 우리에게 일정 기술 그것을 미국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것은 이건 북한을 억제하는 것도 그렇고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원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네.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풀어갈 과제라고 봅니다. 일단 논의의 물꼬는 튼 셈이고요.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경제 그리고 통상 빼놓을 수 없겠죠.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은 그래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이 방식이 결정될지였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김태형 교수님. 근데 보면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존 합의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 제기를 했는지 이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관세 협상 직후에 일어나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경제 통상과 관련된 합의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고 무기 구입에 대한 청구서를 받았는데 이게 매우 아쉽기도 하고 매우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묻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슈가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 이를테면은 쌀 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 문제, 여기에도 이견이 있고 투자 방식에도 운영에도 미국에서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방식을 다 결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다. 산업 동맹의 창론에서 보면은 양 국가의 산업을 재건해 나가는 윈윈 전략을 써야 된다. 이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 더 나아가서 비관세 조치라든지 관련해서는 미국이 또 한국에다가 요구할 부분들이 있고 한국으로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냥 실무회담이 아니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철강 관세 이거 지금 50%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네. 한미 FTA를 정신을 적용을 해보면 이를테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USMCA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들은 면제가 되어 있거든요. 예외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미 FTA 정신에서 철강 관세 이거 낮춰주라 아니면 예외해라. 407개 품목에 대해서도 좀 예외를 적용해주라. 반도체 지분 이슈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발표가 안 되다 보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안개 속에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예. 미국 측에서 발표한 것처럼 기존 방식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매우 당혹스럽죠. 그러면은 그 관세 협상의 내용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게 안개 속에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아쉽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까다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농축산물 이제 수입 네. 관련한 얘기였는데 이거도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를 그대로 하기로 했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에 막 구체적인 뭐 세목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쨌든 무역 협상을 할 것이고 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정도 얘기에서 서로 이제 끝내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 이 미국에서 요청이 좀 있었는데 아예 거론이 안 그 됐나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관세 협상 직후에 농산물 이거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추가 개방 얘기가 아예 안 나왔다는 얘기는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에서 완전 개방했다. 예. 한국에서는 쌀과 소고기는 개방이 없었다. 다른 과일에 대해서는 묵묵무답이었어요. 이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된 거로서 네. 봐서는 뭔가의 좋게 보여야 될 부분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궁금하게 남아있고 여전히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실무적인 협상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는요. 김 교수님이 아까 언급해 주셨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종의 청구서 같은 개념이죠. 들어보시죠. 그렇죠. You need oil and we have it. So we have a big advantage in that way. We have more oil and gas and coal and energ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by far. No, for whatever reason, God was very good to us. He gave us the greatest,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또 이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또 대통령실은 해명을 합니다. 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양국 간 지금 이견이 여전한데 문서화가 안 된 지 상황이면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 실무 협상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갔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은 바로 외교 분야를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외교. 특히 양 정상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 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계속 김정은 얘기합니다. 뭐 분위기만 보면 당장 북미회담 열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제 김정은도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김정은 반응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저는 아마 기대도 좀 있었고 실망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기대는 자기가 주인공이 됐고 트럼프가 또 금년 내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남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여지지만 예. 그러나 한미가 아주 밀착을 하고 신뢰와 또 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만남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3자 회동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아,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김정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 두 사람은 김정은 만나고 싶다, 다 같이 만나자라는 어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사실 김정은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계속했거든요. 트럼프가 취임했다,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노동신문에 그대로 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 아예 그동안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슬슬 나도 너랑 얘기하고 싶다라는 제스처를 계속 취했는데 그런데 셈법이 더 어려운 건 김여정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2018년 때와 다르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야만 너희와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북한이 원하는 빅딜을 우리와 미국이 충족할 만한 뭔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북한이 회담에 나오게 네. 되지 않을까. 더 어려운 셈법이 생겼어요. 네. 네.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면 너무 짚을 게 많아요. 근데 중국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어요. 안미 경중의 태도를 이제는 취할 수 없다. 이런 우리 이제 앞으로 대중 정책에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죠. 안미 경중이 이제 안미 경세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제스처를 보이신 게 아닌가,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중심적인 것에서 이제 세계 중심적으로 나가야 되고 한편으로는 미국 리스크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제재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그런 행보에 같이 동조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 결과 두고서는 제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